자, 우리 수업 진도가 조금 늦은 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필기를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다 보니까 내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더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록담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 도 말을 했었던 것처럼, 백록담은 한라산에 있는 호수의 이름입니다. 한라산 정상에 있는 호수죠. 그래서 그 한라산 정상까지를 올라가면서 공감의 이동에 따라서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의 아름다운 풍경들, 즉 여러 가지 동식물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느낀 화자의 감정, 이런 것들을 시로 쓰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먼저 1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 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절정에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러니까 절정이라는 것은 가장 꼭대기잖아. 가장 꼭대기니까 바로 한라산 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가까울수록 이란 뜻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올수록 뻐꾹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자, 1년에서의 중심 소재는 바로 뻐꾹채꽃입니다. 그러니까 뻐꾹채꽃이 키가 점점 소모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래는 자, 뻐꾹채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이게 산이야.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에서 화자가 여기 어디쯤 정상에 올라가기 어디쯤에 화자가 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뭐가 같이 피어 있는 거야? 뻐꾹채 꽃이 같이 피어 있는 거예요. 자, 뻐꾹채 꽃이 같이 피어 있는데 이 뻐꾹채 꽃과 같은 위치에서 볼 때는 뻐꾹채 꽃이 원래 그 키 그대로 보이겠죠. 자, 그런데 화자가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게 되면서 이 뻐꾹채 꽃은 점점 어떻게 보여?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뻐꾹채 꽃의 크기가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한 거야? 키가 점점 소모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마루 위에서는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의 윗부분만 잠깐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 사람은 지금 점점점 더 어떤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더니만 마지막에는 화문처럼 판박힌다. 자, 화문처럼 판박힌다. 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단어 뜻에 나와 있는 것처럼 꽃무늬예요. 꽃무늬처럼 꽃무늬가 진 것처럼 판에 박힌다. 즉, 이 꽃대라든가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꽃의 윗부분만 보인다라는 얘기죠. 점점처럼. 자, 바람의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자, 바람의 차기가 함경도라고 하는 북쪽 지방과 비슷한 곳, 즉 고도가 점점 올라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져서 바람이 차가워진 곳, 즉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곳, 함경도처럼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곳, 곧 말하면
한라산 중에서도 정상 가까운 높은 곳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곳에 가서 보면 뻐꾹치 꽃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에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자, 성신이라는 말의 뜻은 별입니다. 마치 하늘에 점점 박혀 있는 별처럼 뻐꾹채 꽃이 바라다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난만하다, 가득하다, 활짝 피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자, 별들이 켜든다.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뻐꾹채 꽃밭에 꽃이 많이 피어난다, 꽃이 만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자, 1년에서요.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표현. 기진하다라는 말의 뜻은 기운이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기운이 다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기운이 다했다라는 요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자, 첫 번째, 이 사람 산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등산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 기진하다라는 의미는 자, 아름다운 자연. 뻐꾹채 꽃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 별처럼. 별이 가득할 때처럼. 여러분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을 보면은요, 굉장히 은하수가 막 쏟아질 때 보면 굉장히 황홀하고 아름답잖아? 그 모습이에요.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기진했다, 넋이 나갔다, 황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뻐꾹채 꽃을 보면서 산으로 올라가다가 한라산을 올라가다가 뻐꾹채 꽃을 보면서 느낀 느낌들입니다. 자, 이연에서는 중심 소재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암고란이라고 했어요. 자,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환약같이 뭐뭐같이야 뭐뭐같이니까 직유법이겠죠. 그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 바로 뭐의 열매냐? 암고란의 열매예요. 자, 내가 너무너무 기진한 상태였어. 힘든 상태였는데 암고란의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자, 뭐 덕분에 살아 일어설 수 있었느냐? 암고란 덕분에 기운이 다했던 내가 살아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암고란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열매가 마치 뭐 같았다? 약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약 같았어요. 등산으로 인한 피로를 얘가 어떻게 해줬단 얘기야? 고쳐주었단 얘기죠. 피로를 풀어주는 약 같은 존재였다. 뭐가? 암고라니. 네. 그래서요, 우리가 1년과 2년을 살펴보면은요, 자, 1년부터 이 시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인의 걸음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걸음을 따라간다라는 말의 뜻은 뭐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시상이라는 말로 바꿔볼까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1년에서 2년까지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을 때 암고란 열매를 통해서 살아났고요. 자, 그러면서 뻐꾹채 꽃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1년과 2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자, 3년에서의 중심 소재는 바로 백화입니다. 자, 백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백화는 바로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얘들아, 총루는 해골이야. 해골은 무슨 색이야? 해골은 하얀색이잖아요. 자작나무도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자작나무 옆에서 자작나무가 해골이 될 때까지 산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살아있는 자작나무 옆에 뭐가 함께 있다라는 얘기야? 죽은 자작나무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산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백화처럼 자작나무처럼 하얗게 될 것이 숭업지 않다. 자, 숭업지 않다라는 말의 뜻은 흉이 될 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뼈처럼 하얗게 될 것이 별로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년에선 백화, 자작나무 얘기 나왔어요. 자, 4년 갑시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자, 귀신도 쓸쓸해서 살지 않을 만큼 그만큼 쓸쓸해 바로 인적이 아주 드물어요. 인적이 아주 드문 한 모퉁이에 도채비 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자, 4연에서의 중심 소재인 도채비꽃 나왔습니다. 도채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낮에 혼자 무섭대요. 당연히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야. 그럼 왜 무서워? 사람이 없어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무섭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 파랗게 질렸대요. 자, 파랗게 질렸다라고 하는 색채잖아요. 색채니까 무슨적 심상이야? 시각적 심상이야. 진짜로 도채비꽃이 파랗게 질렸을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옆에 도채비꽃 한번 보세요. 도채비꽃의 색깔을 보니까 약간 파란색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도채비꽃의 색깔을 보면서 이 시인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파랗게 질린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5형 갑니다. 바야흐로 해발 6,000척 위에서 해발 6,000척이나 되는 곳 위에서 마소가, 자, 마소는 말과 소예요. 말과 소가. 마소는 말과 소입니다.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자, 보통은요, 동물은 사람이 나타나면 피하고 도망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히 여기고 산다라는 말의 뜻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과 소가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산다는 얘기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어울리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어울리면서, 즉 공존하며,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공존하면서 살아가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때? 말과 소가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어울리면서 즐기는 아주 평화롭고 아주 평화로우면서도 탈속적인, 탈속적이다라는 말의 뜻은 속세를 벗어난 곳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탈속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라산이 이런 곳이다라는 얘기야. 이런 탈속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라산이야.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이내 헤어져서 말은 말끼리 살고 소는 소끼리 살아가요. 말은 말끼리 살아가고 소는 소끼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들도 같은 종족끼리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봐봐봐. 심지어 이 동물들도요, 같은 종족끼리 어울려서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간대요. 자, 그런데 우리 당시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같은 종족은 같은 종족끼리, 즉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같은 나라의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그러한 우리 일제강점기의 현실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끼리 살지 못해. 평화롭게 살지 못해요. 그러한 현실과 바로 이 한라산의 평화로운 풍경은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과 소는 아름다운 한라산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다음 유견으로 갑시다.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몹시 혼이 났다라는 말의 뜻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암소가 서귀포로 달아났대요. 자, 이거를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진짜로 송아지를 낳다가 고생한 암소가 달아났어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생을 하다가 소가 죽었어요. 죽어서 서귀포로 갔어요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뭘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하든지 간에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서 서귀포로 달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송아지가 결국 어미와 뭐 했다는 얘기야? 이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도 마르기 전에라는 말의 뜻은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자, 이 작품에서 유견에서 제일 중요한 소재는 바로 뭐야?
송아지겠죠. 송아지입니다. 아주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여인. 어미를 여의다라는 말의 뜻은 어미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미를 잃은, 여의다라는 말의 뜻은 잃은이란 뜻이에요. 어미를 잃은 송아지는 운매 울었다. 운매 울었다. 청각적인 심상이겠죠. 울음소리니까요. 청각적인 심상입니다. 어미를 잃은 슬픔입니다. 어미를 잃은 이 송아지의 모습을, 송아지의 불쌍하고 슬픈 모습을 울음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송아지는 뭐가 필요해? 어미가 필요해. 어미가 필요하니까 송아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보고도 혹은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자기 엄만 줄 알고 마구 매달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 얘들아. 우리 새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새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어미를 여인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처지. 무엇을 잃은 우리의 처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처지, 우리나라의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현실을 어미를 잃은 송아지에다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후손들도 나라를 뺏긴 우리 민족, 우리의 후손들도 모색이라는 단어는 털 색깔이죠. 털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자, 털색이 다른 어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 즉, 우리의 엄마가 아니라, 즉,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어미. 여기서 다른 어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이냐? 일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일제히 탄압 아래에서 일제히 식민지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해서 나는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자, 나는 울었다. 이 울음, 슬픔의 정서입니다. 사실 이 시는 전반적으로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바라본 풍경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자신의 화자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화자는 왜 슬퍼? 화자는 왜 슬퍼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 그런 현실로 인해서 슬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뭐가 드러나는 것이야?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미 잃은 소처럼, 어미 잃은 송아지처럼 말도 따라다니고 등산객도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는 어미 잃은 송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됐다? 슬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7년 갑시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얘들아, 풍란이 풍기는 향기. 후각적 심상이죠. 한라산에 있는 식물입니다.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제주 휘파람새의 휘파람 부는 소리. 마찬가지로 청각적 심상입니다.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쏴사 소리. 전부 다 뭐예요? 청각적 심상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봐봐. 여기서는요, 요 부분에서는 살펴보면은 후각적인 심상과 청각적인 심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한라산의 자연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자연의 풍광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한라산의 자연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으로 치자면 후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고요. 표현법으로 보면은 열거법입니다.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넌초를 기어간 흰 돌박이의 고불한 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자, 여기 7년에서 만나게 된 것은 아롱전말입니다. 이 위에서 말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자연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롱전말을 만났는데 마찬가지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8년 갑시다.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쉬, 삿갓나물, 대풀, 석용. 전부 다 밑에 있는 고산식물의 이름입니다. 고산식물의 이름이에요. 무슨 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죠. 자, 별과 같은 방울을 다룬. 별과 같은 방울, 뭐뭐 같은이니까 지규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별과 같은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네, 이슬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과 같은 방울을 다룬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한다. 자, 취하며 자며해요. 이 색이다라는 말의 뜻은 밑에 여러분들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그러면 되새김질 하면서 취하며 자며 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그렇게 해? 마소가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백록담 조촐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자,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 이것을요,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은 첫 번째는 한라산을 오르는 행렬.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행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한라산 주변의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산봉우리든 등산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구름보다 장렬하다. 소나기 논남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자, 요 문장을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뭐를 맞기도 해요? 소나기를 맞기도 해요. 소나기를 맞기도 하고, 소나기를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말려야 되겠죠. 그 맞은 상태로 무지개에 말리면서, 비가 오다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잖아? 그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내 엉덩이에,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또 힘들어서 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궁둥이에 그 꽃물을 붙인 상태에서 살이 붙는다. 요거는요, 결국 소나기를 맞기도 하고, 무지개에 말리기도 하고, 이런 신비로운 풍경들을 보면서 신비로운 풍경을 만나면서 뭐를 오르고 있다는 얘기야? 산을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결국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백록담이었어요. 자, 백록담. 이제 구연에서 어디에 올라온 거예요? 구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록담에 올라온 겁니다. 백록담에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백록담. 가재도 기지 않아요. 가재도 기지 않을 만큼. 얘들아, 가재가 막 움직이면은요, 가재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사는 그러한 동물인데, 가재가 막 움직이게 되면은, 그 물이 찰랑찰랑 막 움직일 거예요. 찰랑찰랑 움직일 건데, 가재도 기지 않는데, 그만큼 백록담은 어떤 곳이야? 잔잔한 곳이야. 그렇게 잔잔한 백록당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하늘이 돈다라는 말의 뜻은 백록담에 하늘이 비쳐요. 하늘이 비칩니다. 하늘이 비칠 만큼 그만큼 맑다라는 뜻이죠. 맑고 깨끗해요. 백록담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맑은 하늘이 비칠 정도란 얘기예요.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산을 계속 올라왔어. 등반하고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화자가 아주 고단해요. 그렇게 고단하게 올라온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온다. 자, 보세요. 실구름 아주 작은 것에도 백록담은 흐려진대요. 그러니까 워낙에 맑고 깨끗한 백록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름에도 흐려질 만큼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백록담이 맑고 깨끗해요. 자,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자,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얘들아, 이거 보면 생각하면 돼. 뭐냐면,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자, 요거는 시의 내용들을 모습으로 표현한 건데, 자, 봐봐. 이게 백록담이야. 아주 맑고 투명해요. 가재도 기지 않을 만한 백록담이래요. 자, 가재도 기지 않을 만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맑고 잔잔해요. 백록담은 어떤 곳이야? 아주 잔잔한 곳이야. 자, 그런 푸른 물에 하늘이 돕니다. 비칩니다. 자, 그런데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개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거지. 나의 얼굴이 백록담 안에 포개졌어요. 백록담 안에 포개졌어. 즉 나의 얼굴이 비쳤다라는 얘기잖아. 백록담에 비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나의 얼굴과 백록담이 포개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포개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합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었어요. 자연과 화자가 한 몸이 됩니다. 하나가 합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되었대요. 그럼 얘들아, 한자성어 하나 딱 나오잖아. 뭐야? 물아 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물아 일체의 경지에 오른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산을 쭉 오르면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정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쓸쓸하대요. 화자의 정서입니다. 쓸쓸하대요. 그럼 도대체 왜 쓸쓸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요. 여기서 쓸쓸하다. 그럼 왜 쓸쓸하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나는 이 아름다운 백록담의 모습에 완전히 심취하게 되었어요. 심취하게 되어서 나는 온전히 자연과 뭐가 되고 싶어? 하나가 되고 싶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데 왠지 나는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자연을 즐기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백록담이라고 하는 이 물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가지고 있는 호수예요. 민족의 정기를 가지고 있는 이 호수와 뭔가 이 호수 속에서 쓸쓸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의 어떤 현실 때문에 그로 인하여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어졌어요. 백록. 그런데 뭔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쓸쓸해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한나절 내가 포개졌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의 합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깨다 졸다 하면서 기도조차 잊었더라. 자, 뭐 하는 것을 잊을 정도였느냐? 온전히 한라산에 푹 빠졌어요.
한라산에 푹 빠지다 보니까 나는 거기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잊어버렸어요. 나 자신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우리가 나를 잊는다 몰아라고 하죠. 몰아의 경지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자, 백록담 정상에 이미 섰어요. 이 사람은 백록담 정상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세계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일, 하나가 된 거죠. 함일을 이루는 뭐의 경지를 체험한 것이냐? 모라의 경지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성어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라 일체의 경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시는 백록담을 등반하면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그곳에서 본 아름다운 경치, 요것들을 가지고 쓴 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용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